피곤한 엄마가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들 중 한 명이 샌드위치를 만들고 나서 부엌을 치우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위층으로 올라가서 세 아이들이 숙제하고 있는 걸 봤죠. 에런, 클로이, 팀 모두 자신이 난장판을 만들었단 걸 부인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누가 한 짓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칼 오른쪽에 버터가 있으니 샌드위치를 만든 사람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아이는 한 명밖에 없는데 그건 바로 팀입니다. 추운 가을날이에요. 집에서 핫초콜릿을 마시며 영화를 보고 계시네요. 밖에서 릴리, 라일리, 톰, 마크 이렇게 이웃 아이들 4명이 놀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돌아서자마자 공이 창문을 깨뜨리고 아이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누구의 짓인지는 알 수 없고 아무도 자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녁 늦게 릴리에게서 쪽지를 받게 됩니다. 릴리는 친구들을 고자질하고 싶진 않았지만 착하고 정직한 소녀로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릴리는 여러분에게 약간의 힌트가 담긴 쪽지를 주었어요. 쪽지에는 물음표만이 있었습니다. 쪽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누가 창문을 깼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물음표는 영어로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마크가 공을 던진 게 분명해요. 왕은 자신의 아들 중 누구를 후계자로 지명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이한 시합을 제안했어요. 말이 후계자를 결정하는 거였죠. 경마대회를 열어서 꼴찌하는 말의 주인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경주가 시작되자 당연히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경주가 연기될 때까지 3박 3일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들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심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세 사람 모두 말 등에 올라타고 최대한 빨리 질주했어요. 하지만 왕은 규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왜 이런 결정을 했고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들은 말을 바꾸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이제 각 형제의 말이 먼저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 빠르게 질주를 한 것입니다. 대낮에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악당들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가능한 한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조커가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문을 열면 프레디의 피자 가게 속 프레디와 마주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문 뒤에는 기묘한 이야기의 데모고르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두 번째 문을 여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프레디는 밤에만 일어나기 때문에 낮에는 위험하지 않거든요. 한 도시의 은행에서 한낮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모든 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창고 안에는 쪽지 한 장만이 바닥에 놓여 있었고 텅 비어 있었어요. 쪽지에는 37738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도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범죄자 벨, 조나스, 스티브 3명을 체포했지만 이 중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힌트를 얻기 위해 형사를 불렀고 그는 즉시 정답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나요? 종이를 돌리면 숫자가 영어로 B-E-L-L-E, 벨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해나는 가까운 도시로 출장을 가서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 책을 읽으며 쉬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무슨 일인지 물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있던 남자는 당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제 방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리를 떴습니다. 해나는 이게 그냥 실수일 거라고 믿지 않았고 그 남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왜 의심을 했을까요? 문제는 그 남자가 노크를 했다는 거죠. 정말 자기 방이라고 생각했다면 열쇠로 열려고 했을 거예요.
한 꼬마 농부가 왕의 궁전에서 잡혔습니다. 왕은 매우 화가 났고 그냥 소년을 보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다양한 종류의 수수께끼들을 좋아했기에 소년에게 탈출할 기회를 주었어요. 왕은 소년이 3개의 문 중 하나를 골라서 그곳을 안전하게 나간다면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3년 동안 굶은 사자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실력 좋은 암살자 3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 뒤의 방에는 유독가스가 가득했죠. 소년은 선택을 하고 간신히 궁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어느 문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문을 사용했어요. 만약 사자가 3년 동안 먹지 못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뼈와 가죽만 남았겠죠? 줄리아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는 독약이 든 차를 마시고 쪽지를 남겼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더 살기 싫어요. 아무도 죄가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녀가 자기 의지로 차를 마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모든 것을 꾸며서 그녀에게 시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면밀한 분석 끝에 그 쪽지는 정말 줄리아가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관은 유죄인 사람을 체포했어요. 그 집에는 오직 3사람만이 있었습니다. 줄리아의 남자친구 이안, 언니 케이트, 그녀의 실험실 파트너 미아 3명이었죠. 누가 유죄인지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각 문장의 첫 글자를 합치면 그녀의 남자친구의 이름인 이안이 됩니다. 그는 마치 자살이 그녀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그녀에게 쪽지를 쓰게 했지만 줄리아는 경찰에게 힌트를 남겼습니다. 한 남자가 건물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는 괜찮았지만 기억을 잃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조금 전에 누군가가 창문을 닫고 있었는데 어떤 사고가 난 게 분명하다고 모두 생각했죠. 하지만 한 형사는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3층으로 걸어 올라가 창문을 열고 동전을 던졌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그 남자는 스스로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밀어낸 거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형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형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전에 누가 문을 닫았다는 뜻이죠. 만약 그 남자가 실수로 떨어진 거라면 창문은 열려 있었을 거예요. 지하 감옥에 갇혔군요. 3개의 길이 있지만 어느 것도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덩치 크고 힘센 경비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크고 굶주린 개 3마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 뒤에는 날카로운 회전 톱니바퀴 2개가 있습니다. 어느 길을 따라 나가야 안전할까요? 세 번째 문이요. 톱니바퀴가 꽤 높은 곳에 있으므로 그 아래로 기어가면 됩니다. 모두가 이미 잠든 시간, 여러분과 친구는 매우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외출한 것을 몰랐고 또 알아서도 안 됐죠. 문 위에 비밀번호의 나머지 부분을 입력하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비밀번호를 까먹었는데 10초 안에 입력하지 않으면 보안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락된 숫자가 무엇인지 추측하실 수 있나요? 조합은 10, 11, 12, 13, 14, 15의 두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6자리는 1, 6, 1, 7, 1, 8이므로 남는 건 16, 17, 18입니다. 제임스는 3 쌍둥이 딸을 둔 싱글 대디입니다. 그는 늦게까지 일하다가 다른 친구가 다른 동네의 파티에서 딸 하나 봤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게 3 쌍둥이 중 누군지는 알지 못했죠. 제임스는 집에 돌아왔을 때 딸들에게 파티에 갔었냐고 물었어요. 어텀은 저녁 내내 숙제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세레나는 밖에서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어요. 에멜리는 보드게임 우노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에밀리입니다. 혼자 우노를 할 수는 없죠? 파트너가 필요했을 거예요. 깊은 숲에서 길을 잃었군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숲에서 밤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즉시 숲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운 좋게도 마녀가 사는 작은 판잣집을 지나치게 되었어요. 마녀는 여러분이 수수께끼를 풀면 탈출구를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바의 엄마에겐 3명의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에이프릴, 둘째 딸의 이름은 메이입니다. 막내 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바의 엄마라고 했으니 막내딸의 이름은 아바죠. 스테파니는 직장에서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습니다. 따뜻한 목욕을 하고 드디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생각에 아주 들떴죠. 하지만 냉동실을 열자 아이스크림이 없었어요. 스테파니는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람이 자신의 아이들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간식을 먹었니? 마이클은 이제 막 집에 도착해서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라고 했어요. 니콜은 전 엄마 아이스크림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막내 제니는 전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스테파니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즉시 깨달았습니다. 누구일까요? 니콜이었어요. 스테파니가 어떤 음식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니콜은 엄마가 아이스크림에 대해 묻는 거란 걸 알고 있었죠. 우와, 극비 실험실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마이클은 마침내 하이브리드 괴물 DNA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해냈으니 보상으로 커피와 도넛을 먹기로 했죠. 하지만 자리에 돌아온 후 DNA 샘플이 인큐베이터에서 사라진 걸 보았습니다. 마이클은 라이언, 제프, 로라를 일렬로 세우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연구하고 있던 중요한 극비 연구 자료를 가져간 게 누구지? 라이언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추가 연구를 하느라 바빴고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프는 하이브리드 생명체를 건드리지도 않았고 필요한 파일을 찾느라 기록 보관소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라는 화장실에 계속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샘플을 가져갔을까요? 마이클은 자신이 하이브리드 괴물을 연구한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프는 제 발로 사실을 고백한 셈이죠. 다음에는 현명하게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애는 겨울을 정말 싫어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서 일을 봐야 했습니다. 애는 일 때문에 눈 내리는 도시로 막 이사했고 가장 추운 겨울을 겪었죠. 하지만 애는 엄청난 눈보라가 치는 동안 쇼핑몰에 가서 빠르게 쇼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한 차로 돌아왔을 때 애는 누군가가 차에 침입해서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간 걸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3명을 불러들였고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밖에서 차를 닦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레드는 아이들을 위해 옷을 샀고 어른 쇼핑몰 위층에 있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누굴까요? 프란체스카입니다. 눈보라가 치는데 야외에서 차를 닦고 있었다고요? 이는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죄를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일어났는데 문이 4개 있는 방에 자신이 갇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문을 골라야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선택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괴물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빨리 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맨 왼쪽 문에는 오른쪽 문으로 나가세요 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에도 오른문입니다 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에는 자유는 바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에는 표지판을 믿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마지막 문이에요. 표지판을 믿지 말라고 적혀있지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문은 오른쪽 문으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꼭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문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을 뜻하는 거죠. 두 번째 문은 오른문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보면 올바른 문이 아닌 오른쪽 문을 뜻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문을 열라는 거죠. 세 번째 문은 자유는 오직 당신 앞에 있다고 합니다. 오직이라니?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제일 오른쪽 문은 자유로 이어집니다. 메이슨은 여동생 제인이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는 막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처음으로 동생을 정말 초대하고 싶어 했거든요. 여동생은 메이슨이 가본 장소와 메이슨이 사는 곳에서 찍은 멋진 사진 몇 장만 볼 수 있었어요. 공항에 여동생을 데리러 갔을 때 메이슨은 약간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제인은 로봇처럼 반응했고 동작도 뻣뻣해 보였어요.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단지 쉬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공상과학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걸까요? 잠시 후 메이슨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열어보니 놀랍게도 제인이었어요. 무슨 일이죠? 제인은 오빠의 아파트에 있는 제인이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침실에 있는 제인은 밖으로 나와 소파에 앉아있는 다른 제인을 보고 둘 다 충격에 빠집니다. 둘 다 메이슨에게 자신이 진짜 제인이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슨은 누구를 믿을까요? 피곤한 여행을 마치고 나면 쉬고 싶어하는 건 꽤 평범한 일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두 번째 제인은 메이슨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아파트가 어디인지 알아낸 걸까요? 그리고 이 제인은 아파트로 달려오는 동안 땀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날 바닷가 마을에 살던 비비안은 혼자 하이킹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하이킹을 하다가 비비안은 낯선 숲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눈앞에 3개의 길이 나타났어요. 한 길에는 곰 발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길에는 사람 신발 자국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길은 강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비비안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강 옆의 길이에요. 비비안은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죠. 강 어귀라면 아마 바다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겠죠. 멜리사는 다른 3명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너무 덥고 에어컨도 작동을 안 해요. 제임스는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창문을 연 후에야 진정을 했습니다. 멜리사는 할머니가 준 빨간 실크 스카프를 꺼내 옆에 두었습니다. 주디스가 스카프를 칭찬하네요. 선배인 로버트는 기차역에서 자신을 데리러 오는 아내에게 줄 선물을 깜빡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주디스를 좋아합니다. 잠시 후 멜리사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와서 스카프가 없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날이 더워서 제임스가 창문을 열었잖아요. 바람에 스카프가 날아갔어요. 좀비가 디에고를 방에 가뒀습니다. 디에고를 좀비들이 포위하고 있어요. 꼼짝도 못하고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좀비들은 문에 팔을 구겨넣고 디에고를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디에고는 주위를 둘러본 후 잡지와 작은 책을 파는 작은 신문 가판대가 옆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주의 깊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디에고는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비에게 물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디에고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좀비들이 물 수 없도록 몸의 급소를 잡지로 막고 테이프를 붙이는 것입니다. 다치지 않고 좀비들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벼울 거예요. 게다가 도망치는 길에 읽을 거리를 많이 챙길 수 있겠죠. 에바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까지 내렸어요. 입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숲으로 가는 4개의 평행선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옳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경찰은 여러 사람을 신문했습니다. 닉은 가게에서 식료품을 샀다고 했어요. 바네사는 이웃 아이들을 보고 있다고 했어요. 크리스티나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후 그들은 닉을 체포했습니다. 왜일까요? 닉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4개의 평행선은 닉이 휠체어로 숲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남긴 것이었어요. 새 학년이 시작되었고 데이브는 동네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선생님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교사인 로이는 자신도 그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데이브를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끝나갈 때쯤 보안 유출 사건이 발생하여 학교에 중요한 정보가 엄청나게 유출되었습니다. 경찰은 로이와 데이브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고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브는 저는 시험지를 확인하고 있었고 내내 교무실에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제 수업 숙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경찰은 누구를 체포해야 할까요? 누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데이브예요. 계약 첫날에는 시험이 없겠죠. 게럿은 공경에 빠졌어요. 경찰서에 모여 서 있는 용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공원에서 소풍을 하고 있던 베스의 가방을 훔쳤습니다. 게럿은 용의자들을 관찰합니다. 베스는 범인이 머리카락이 없고 검은 재킷을 입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모여있는 모든 남자들은 그 묘사와 일치해요. 게럿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특징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요. 1번 용의자는 턱수염이 있습니다. 2번은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게럿은 즉시 누구를 체포해야 할지 알아냈습니다. 누굴까요? (1번) 용의자의 신발에는 흙이 잔뜩 묻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깨끗하고요. 베스가 소풍을 즐기는 동안 이 남자는 진흙 트랙에서 뛴 거예요. 윌리엄은 고고학 탐험 중에 동굴에 들어갔어요. 3개의 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한 출구만 안전합니다. 지도에 따르면 첫 번째 길을 따라가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연못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그를 산채로 잡아먹을 위험한 공룡들로 향합니다. 세 번째 길은 폭발하고 있는 화산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출구가 안전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공룡은 오래전에 이미 멸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좀비 떼로부터 도망치다가 3개의 문과 마주치게 됩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맹렬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호수가 있어요. 세 번째 문 뒤에는 독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두 번째 문을 선택한 후에 멀리 헤엄쳐가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냥 보통 호수니까 할 수 있어요. 정글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에이드는 어떤 부족에게 잡혔어요. 그들은 그를 묶고 3개의 구덩이 중 하나에 그를 밀어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구덩이는 좀비로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구덩이에서는 맹렬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세 번째 구덩이는 거대한 벌레잡이 식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이드는 어느 구덩이를 골라야 할까요? 그는 세 번째 구덩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벌레잡이 식물은 곤충만 먹습니다. 사람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에스턴은 누군가가 그의 집을 털었다고 신고했어요. 칼럼 형사가 도착해서 에스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누군가 창문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게 분명해요. 그러고 나서 책상을 확인하고 돈을 도둑맞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칼럼 형사는 에스턴이 다른 것에 손댄 것이 없냐고 물었고 그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칼럼 형사는 사건을 종결하고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맞힐 수 있나요? 강도는 침대를 밟지 않고는 창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침대는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이고 에스턴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다고 했어요. 강도는 없었다는 뜻이죠. 웨이벌리는 해적 보물을 찾는 고고학자였어요. 무인도에 있는 동굴에서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어요. 상자 3개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개는 금과 보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잘못된 상자를 고른다면 끔찍한 일이 그녀에게 일어날 거예요. 다행히도 각 상자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기는 했지만 그중 하나만 사실이었습니다. 1. 보물은 이 상자 안에 있다. 2. 보물은 이 상자 안에 없다. 3. 보물은 1번 상자 안에 없다.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는 어느 것일까요? 차근차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술이 사실이라면 보물은 첫 번째 상자에 있어야 하고 나머지 진술은 거짓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두 번째 진술도 사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1번은 아니에요. 두 번째 진술이 사실이라면 보물은 첫 번째 상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진술대로 보물은 두 번째 상자에도 없겠죠? 그렇다면 세 번째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세 번째 진술도 참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세 번째 진술이 사실이라면 첫 번째 진술이 거짓이므로 1번 상자에는 보물이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술도 거짓이므로 보물은 거기 있을 거예요. 이제 모순은 없고 보물은 두 번째 상자에 있습니다. 휴, 저만 머리에 쥐가 나나요? 그렇군요. 스카일러와 에밀리아는 펜팔 친구입니다. 스카일러는 자기 생일이 겨울이라고 말했고 에밀리아는 자기 생일이 여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둘 다 같은 날에 생일을 맞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둘은 서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어요. 미국이 겨울이면 호주는 여름이고 여름이면 겨울이 되죠. 피츠 부인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컵이 깨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깨뜨렸는지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케이티가 말했어요. 난 아니에요. 세레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니에요. 한나는 말했어요. 세레나가 그랬어요. 피츠 부인은 딸들을 잘 알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이들 중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컵을 깨뜨렸는지 아시겠어요? 만약 케이티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첫째, 컵을 깨뜨린 건 케이티가 아닙니다. 둘째, 다른 두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레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범인은 그녀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한나가 옳은 것이 되는데 그건 모순이에요. 한나가 옳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컵을 깨뜨린 것은 세레나였고 세레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케이티도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레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니라고 하고 이는 믿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케이티와 한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케이티는 아니라고 했으므로 그녀의 짓이 분명해요. 한나는 세레나가 그랬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소녀는 세레나이고 컵을 깨뜨린 건 케이티예요. 한나는 그저 거짓말쟁이에요. 에스메는 숲속에서 가벼운 산책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길을 잃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마녀의 집으로 가는 길에 도달합니다. 잠시 생각한 후에 에스메는 오랜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마녀를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마녀는 오늘은 수수께끼가 없다면서 그냥 자유롭게 가도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에스메가 수수께끼를 냈어요. 마녀가 못 맞추면 마녀의 고양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마녀님이 어두운 방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상상을 안 하면 됩니다. 스포일러, 마녀는 정답을 맞췄고 고양이를 지켰어요. 두고 보자 에스메. 한 경찰관이 동네를 걷고 있다가 한 남자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남자에게 뭘 하고 있냐고 물었고 그는 가게에 가려고 방금 자기 집을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믿지 않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왜일까요? 보세요. 눈이 내리고 있는데 눈 위에 방금 생긴 발자국이 창문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집주인들은 보통 집을 나설 때 현관문을 사용하니까 이 사람은 도둑이 틀림없어요. 브라이스는 10대들이 자기 집 앞에 어슬렁거리는 걸 싫어하는 심술궂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대들이 더 이상 근처에 오지 않도록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는 경찰에 전화를 해서 자신이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10대들이 그에게 야구공을 던졌다고 말했어요. 다행히도 야구공은 그의 머리 위로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왜죠?
테라스를 보세요. 모두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브라이스는 창문 바로 옆에 있었어요. 만약 그의 말대로 야구공이 머리 위로 날아갔다면 분명히 유리가 깨졌을 거예요. 토마스는 액션 피규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중 일부는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매우 희귀한 물건이어서 500개 이상에 달하는 피규어는 약 10억 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휴가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자신의 수집품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칼럼 형사는 조사에 착수했어요. 3명의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토마스의 이웃이었어요. 형사는 액션 피규어 컬렉션이 도난당했다고 말했고 그들이 휴일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시드니는 집 부근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피규어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테오는 할머니가 집에 와서 같이 생활하고 계셔서 500개의 액션 피규어를 보관할 공간이 없다고 말했어요. 기디언은 자신이 집에 없었고 자신도 휴가에서 막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컬렉션을 훔쳤을까요? 마테오입니다. 컬렉션에 몇 개의 피규어가 있는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부자인 사만다는 누군가가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소부 말콤, 정원사 그레이스, 개를 산책시키는 소년 세바스찬입니다. 사만다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지문을 채취했지만 사만다의 지문만 발견했어요. 하지만 주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주요 용의자는 청소부 말콤이었어요. 장갑을 끼고 있어서 지문 하나 남기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에나벨은 학교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엄마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어젯밤에 사과를 한 입을 먹고 밤새 몸이 안 좋았는데 사과에 독이 든 게 틀림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콜린스 부인은 믿지 않았고 에나벨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왜일까요? 사과에는 한 입 먹은 자국이 있었어요. 에나벨이 어젯밤에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었다면 갈색으로 변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과는 색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방금 베어 물었다는 뜻이죠. 학교에서 소피는 자신의 사물함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달력과 졸업 파티에 함께 가고 싶은지를 묻는 쪽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름 대신 단지 몇 개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17, 2, 30, 25. 누가 소피에게 쪽지를 보냈을까요? 달력이 열쇠입니다. 모든 숫자를 찾아서 각 달의 첫 글자가 어떤 이름을 만드는지 보기만 하면 됩니다. 어거스트에는 17에 동그라미가 쳐 있으니까 A입니다. 2는 December에 있으니까 D예요. 30은 April에 있어서 또 A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는 May이므로 M입니다. 상대의 이름은 아담인 것 같군요. 유감인 점은 학교에 13명의 아담이 있다는 거죠. 엘씨는 뭔가를 사기 위해 파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1은 1달러, 17은 2달러, 103은 3달러였습니다. 엘씨는 22가 필요했어요. 그녀가 사려고 하는 물건은 무엇이고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엘씨는 아마도 케이크를 위한 생일 양초를 사려는 걸 거예요. 각 양초의 가격은 1달러입니다. 22가 필요한데, 즉 초가 2개 필요하다는 거니까 2달러가 필요할 거예요. 루시는 라스베가스에 도착해서 조이의 할머니가 사는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계속 잘못된 집으로 갔어요. 첫 번째 집에서 이 할머니를 만났고 두 번째 집에는 이 할머니가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위험한 사람인지 알 수 있나요? 두 번째 할머니는 뭔가를 꾸미고 있는 반면 첫 번째 할머니는 할로윈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역 할로윈 파티에 갔어요. 여주인은 아무 없이 그들을 들여보내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녀들은 아무를 몰라요. 그 여자는 이들의 의상이 마음에 들어서 약간의 힌트를 주었어요. 저는 조개를 먹어요. 저는 바다에 살아요. 저는 천천히 움직여요. 저는 팔이 5개예요.
저는 무엇인가요? 순식간에 조이, 론다, 릴리 그리고 루시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암호가 뭐였을까요? 불가사리예요. 조이는 화장을 지우기 위해 샤워를 하러 갔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샤워기 헤드에 페인트를 부었고 물이 녹색으로 변했어요. 조이는 루시, 론다 그리고 릴리를 신문했어요. 루시는 난 빨리 하고 나서 키위잼을 요리하러 갔어. 미안해. 가봐야겠어. 타버릴지도 몰라. 라고 했어요. 릴리는 네가 들어가기 바로 전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지? 무슨 일이야? 너 왜 그렇게 초록색이야? 라고 말했어요. 론다가 말했습니다. 난 기하학 시험을 위해 공부하고 있었거든. 소리 좀 낮춰줄래? 누가 조이에게 장난친 거죠? 릴리가 방금 머리를 감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말라있고 따은 머리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녀는 목욕 가운 속에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꽤 수상한 차림이네요. 릴리는 남아서 조이를 돌보기로 했어요. 그러는 동안 론다는 루시에게 이모인 베라를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녀는 다양한 물약을 가지고 마술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베라는 조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을 때 좋아, 난 힐링 음료를 만들기 위해 3가지 재료가 필요해. 여기 첫 번째 거야. 이걸로 말하자면 빨간색이 보이면 가다가 녹색에서 멈추지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 재료를 추측할 수 있나요? 수박이에요. 마크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는 오른손을 벽에 대고 가요. 아침 먹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마크가 테이블로 와요. 사과가 3개 있지만 그중 먹기에 안전한 건 하나예요. 나머지 2개는 독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마크는 아침을 거를 수 없어요. 어떤 사과를 먹어야 할까요? 보세요. 이 사과에는 애벌레가 있어요. 그 뜻은 이 과일에는 독이 없다는 거니까 먹어도 안전한 거죠. 얼마 후 마크는 크고 오래된 성을 우연히 발견해요.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해요. 문에 다가가지만 잠겨 있네요. 암호가 필요해요. 여기 1년의 숫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4자리 숫자를 더 추가해야 해요. 여러분은 어떤 숫자일지 알 수 있나요? (1 더하기 3은 4예요. 3 더하기 4는 7이에요. 4 더하기 7은 11이에요. 그러면 7 더하기 11은 18이죠. 그럼 다음 숫자는 2와 9, 29예요. 그게 11 더하기 18이니까요. 그리고 18 더하기 29는 47로 즉 4와 7이죠. 비밀번호는 2947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에요. 문이 찰칵 열리면서 마크는 어둡고 먼지가 많은 복도로 걸어 들어가요. 마크는 갈래길이 많은 긴 복도를 봐요. 마크의 임무는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는 사실 벽에 그림이 있는 미술관 안에 있어요. 매번 돌 때마다 2장의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마크는 원작 그림을 따라가야 해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어느 게 원작이죠? 두 그림 모두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인 것 같네요. 하지만 보세요. 이 그림들 중 하나에는 하늘에 비행기 2대가 있어요. 반 고흐는 분명 그걸 그리지 않았으니까 이게 복제품인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 마크는 다른 쪽을 선택하는 게 좋겠어요. 또 한 번 또 다른 선택이에요. 이번에는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예요. 어느 게 원작이죠?
진짜 명작에 나오는 여자가 코에 피어싱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가짜고 마크는 왼쪽으로 돌아야 해요. 여러분은 이걸 분명히 알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죠. 하지만 그림 중 하나가 정말 엉망이에요. 차이점을 알 수 있으시겠어요? 보세요. 오른쪽 그림에서 여자 등 뒤에 있는 도로에 차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마크는 왼쪽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에요. 어느 게 복제품이죠? 왼쪽에 있는 거요. 녹은 현대 스마트폰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리고 선택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그랜트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이에요. 자세히 보고 마크의 선택을 도와주세요. 오른쪽 그림 속 남자는 손가락 마디에 문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짜예요. 그래서 마크는 왼쪽으로 돌아야 해요. 세 친구는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살았고 함께 커피를 마시기 위해 종종 만났어요. 그들의 이름은 블루씨, 레드씨, 화이트씨였어요. 어느 날 그들은 코트 아래 다른 색의 코트를 입고 있단 걸 알아차렸어요. 빨강, 파랑, 그리고 흰색. 블루씨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화이트씨. 우리 모두 실제 이름과 다른 색을 입고 있다는 걸 눈치챘나요? 하얀 셔츠를 입은 남자가 대답했어요. 와, 맞네요. 그들 각각이 어떤 색깔의 셔츠를 입고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으시겠어요? 블루씨는 흰색 또는 빨간색만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흰 셔츠를 입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건 블루씨는 빨간색 셔츠만 입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화이트씨는 파란색 또는 빨간색 셔츠만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빨간 셔츠는 이미 밝혀졌죠. 그러니 화이트씨는 파란 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럼 레드씨는 흰 셔츠를 입고 있겠네요. 제시카, 메리, 올리비아 세 여자는 쇼핑을 하러 갔어요. 2명은 임신했고 1명은 수박을 훔치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수박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올리비아요. 힐을 신고 있어요. 임산부가 신고 싶어 할 만한 신발은 아니죠. 마크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어요. 약간 늦어서 서두르고 있었어요. 그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의 차는 괜찮았지만 다른 운전자는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다행히도 그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마크는 그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전 빠르지만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제 앞에 사람들이 큰 홀에서 정신이 들었어요.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거기에 왔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거대한 문이 닫혀 있어요. 사람들은 방을 둘러보고 이상한 걸 알아차립니다. 무엇일까요? 이 조각상들이요. 방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 방에는 5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6개의 조각상을 발견합니다. 이게 열쇠임이 틀림없어요. 라고 한 남자가 말합니다. 어떤 조각상이 나머지와 다른지를 알아내야 해요. 어느 것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이거요. 조각상의 눈이 나머지와 달라요. 사람들은 이 이상한 조각상을 열쇠로 사용했고 효과가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모두가 옆방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그 조각상을 사용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주위를 둘러봤을 때 그는 방 안에 자기 혼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갑자기 앞에 한 여자의 유령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다면 여러분 각자 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실패할 거예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남자가 방을 둘러봅니다. 그는 테이블에서 이상한 기호와 암호 해독기를 발견했어요. 9개의 나머지 기호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10개의 기호가 있어요. 남자는 암호 해독기로 메시지를 풀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풀 수 있나요? 페이지 52라고 쓰여 있어요. 남자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책을 펼칩니다. 52쪽에는 고대 언어로 쓰인 수수께끼가 있어요. 나를 가지고 있다면 나누고 싶어 해요. 만약 나를 공유한다면 더 이상 나는 없어요. 난 무엇일까요? 남자는 즉시 답을 마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나요? 비밀이에요. 그 남자는 고대 언어로 쓰인 수수께끼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것에 놀랐어요. 정답은 문의 비밀번호예요. 입력하자 문이 열립니다.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의 이름은 토마스예요. 그는 언어학자이자 암호학자예요. 한편 다른 방에서는 한 젊은이가 식물로 가득한 아름다운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탁자 위에는 꽃 3송이가 있어요. 꽃들이 사악하게 낄낄거려요. 앞에 있는 표지판에는 거짓말하는 꽃들이라고 쓰여 있어요. 첫 번째 꽃은 당신은 절대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릴 절대 없애지 못할 거예요. 그냥 포기하세요. 두 번째 꽃은 어떻게 우리를 제거할 수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를 자르거나 뿌리를 뽑는 거였어요.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꽃이 말해요. 뿌리를 뽑거나 꺾는 것 둘 다 적절한 방법이에요.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꽃을 자를까요? 뿌리채 뽑을까요? 아니면 꺾어야 할까요? 꺾는 게 정답이에요. 이 꽃들은 거짓말만 해요. 따라서 꽃들의 말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꽃을 제거할 방법이 있어요. 2. 그건 자르는 것도 뽑는 것도 아니에요. 3.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꺾는 거예요. 남자가 꽃을 꺾습니다. 빛나는 글자들이 꽃잎에 나타나는 것이 보여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글자들을 조합해야 해요. 무엇일까요? 단어는 베스켓입니다. 남자는 바구니를 조사했고 바닥에서 접힌 쪽지를 발견했어요. 그걸 펼치자 이런 수수께끼가 있어요. 한 연못에 꽃들이 있고 벌들이 그 위를 맴돌고 있어요. 다음 두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꽃과 벌의 수는 무엇일까요? 1. 만약 각각의 벌이 꽃에 착지한다면 한 마리의 벌은 앉을 꽃이 없을 거예요. 2. 만약 벌 2마리가 한 송이의 꽃을 공유한다면 한 송이 꽃이 남을 거예요. 이 수수께끼 해결을 도와주시겠어요? 4마리의 벌과 3송이의 꽃이 있어요. 갑자기 해바라기 꽃송이가 탁자 위에 나타납니다. 남자는 그것을 문 열쇠로 사용하고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는 기억이 났어요. 그의 이름은 존이고 정원사예요. 또 다른 방에서 한 소녀가 아름다운 크리스탈과 보석으로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합니다. 벽에는 다른 보석들의 이름과 사진이 있는 보드가 있어요. 그 보석 중 일부는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에요. 1. 여러분은 역대 여왕과 왕들이 나의 예쁜 보라색을 정말 즐겼다는 걸 알고 있나요? 2. 내 이름은 물과 같습니다. 난 바다처럼 파랗죠. 나는 무엇이고 어느 그림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3. 저기요, 나도 물에서 왔어요. 나는 끈에 끼워지고 조개 껍데기 안에서 발견돼요. 4. 날 너무 잘 아시잖아요. 기운 내세요. 난 마법사가 사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5.
난 위험하게 들리지만 겁내지 마세요. 난 고양이처럼 줄무늬가 있고 고양이 눈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수수께끼와 보석을 짝지을 수 있나요? 여기 정답이 있어요. 1. 자수정 2. 아쿠아마린 3. 진주 4. 에메랄드 5. 호환석 소녀는 어떤 소음을 듣고 테이블 위에 있는 상자가 열렸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상자 위에 다가가서 다음 수수께끼를 읽어요. 왕비는 시녀에 대해 불평하기 위해 왕에게 갔습니다. 아침에 왕비는 자수정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석함에 넣었어요. 이 보석은 햇빛에서 색이 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왕비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창밖을 내다봤는데 시녀가 보였어요. 시녀가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여왕의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시녀는 울기 시작했고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왕비의 물건을 절대 훔치지 않는다고 했죠. 왕은 보석 상자를 열었고 목걸이가 아직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소녀는 곧 시녀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자수정색이 전보다 훨씬 더 어두워졌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그건 시녀가 정말로 밖에서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소녀는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보석함 아래에 황수정, 석류석, 알렉산드라이트 3개의 원석이 있어요. 또한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각 돌의 무게를 파악하세요. 이 공식이 도움이 될 거예요. 각각의 돌 무게를 알아낼 수 있나요? 황수정의 무게는 280g, 석류석의 무게는 114g, 알렉산드라이트의 무게는 57g입니다. 갑자기 기억났어요. 그녀의 이름은 멜리사예요. 보석상이고 크리스탈을 수집해요. 또 다른 방에서 한 여자가 테이블 위에 있는 6개의 잔을 발견합니다. 그중 3개는 비어있고 3개는 물로 가득 차 있어요. 잔을 1개만 움직여 가득 찬 잔과 빈 잔을 번갈아 정렬하세요. 라는 메모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다섯 번째 잔을 들고 두 번째 잔에 물을 부어야 합니다. 갑자기 잔들이 사라집니다. 대신 2세트의 다른 재료와 메모가 테이블에 나타납니다. 메모에는 3가지 차이점을 찾으세요 라고 쓰여 있어요. 다 찾을 수 있나요? 차이점은 여기 있어요. 여자는 재료를 가지고 가마솥에 던집니다. 하지만 뭔가가 빠졌어요. 빛나고 아름답고 늑대 인간의 공포. 우리는 그게 더 필요해요. 우리의 소중한 여왕을 위해서요. 동정과 거울, 쟁반과 닭이 세트. 귀족들이 사들이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죠. 은이에요. 여자는 약간의 은을 넣고 자물쇠를 녹일 수 있는 물약을 얻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기억났어요. 그녀의 이름은 로렌이고 화학자예요. 이 방에는 한 나이든 여성이 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는 4장의 사진을 발견해요. 사진은 모두 다른 시대에 찍힌 것 같아요. 메모에는 모든 사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적혀 있어요. 그 여자가 알아내는 걸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이 여자예요. 노화의 징후가 있지만 이 여성이 같은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입술 위에 점이 있어요.